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팀장님과 볼 첫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쇼피파이 틱톡과 손을 잡고 인앱 쇼핑을 운영한다. 쇼피파이, 인앱 쇼핑. 이게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 네. 또 보면 이제 이커머스 쪽 관련된 좀 회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커머스 관련된 회사들 중에 거의 부동의 1위는 이제 아마존이라고 그렇죠. 보고 이제 거의 2명 중에 1명이 거의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군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인의 일상을 거의 지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아마존의 파워가 센데, 네, 그럼 2위는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라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그랬군요. 그게 무슨 회사의 약간 전략가도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느낌인데, 네, 코로나19 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았군요. 네, 그러면서 네. 이 회사가 뭐지?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이름이 뭐 바뀐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뭐 한 18년, 19년부터 이 회사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미국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외는 이제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쇼피파이의 존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 그랬었군요. 전에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전자상거래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을 좀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이제 얼핏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을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홈페이지 제작하고 고객 관리하고 뭐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이제 쇼피파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다 해결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 접속해서 거기서 다 다운받아서 하는 거라서 네, 특별하게 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게 없는 좀 편하네요. 편리하게 네.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 뭐 이제 거래액을 보게 되면 이베이를 좀 앞서면서 이제 이커머스의 2위를 확실히 좀 굳힌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주가를 보게 되면 2015년에 이제 17달러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네. 현재 지금 1,552달러. 야, 몇 배입니까 이게? 한 100배 이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거의 뭐 가히 수직적으로 지금 이렇게 점프업을 하면서 월 봤을 때 쭉쭉쭉쭉 그랬군요. 올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800억 달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한 3배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감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월 구독제로 이제 뭐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자. 월 얼마 내고 하는 맞아요. 거. 예. 근데 이제 기본료가 한 29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월에. 이제 월 2,000달러까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도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머천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좀 부가 서비스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 구독 서비스도 많이 하지만 뭐 이제 그 포스라든지 정보, 그러니까 판매 정보 관리 같은 여러 가지 좀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네. 오프라인 쪽에 좀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웹스토어를 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두 개가 좀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외부 개발자들을 이제 좀 붙여가지고 솔루션을 사고 팔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 회사가 이제 뭐 제목에 나가겠지만 틱톡이랑 좀 손을 잡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좀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런칭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새로운 쪽이네요. 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 쪽인 거고, 틱톡 네. 같은 경우는 동영상 콘텐츠를 이제 좀 주로 공유하는 약간 소셜 미디어. 젊은 층에서는 아주 뜨겁죠. 네,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약간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틱톡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이제 쇼핑하는 이제 뭐 판매자든 소비자들이 그 틱톡에서 그 제공하는 어떤 그 프로필이든지 그걸 딱 타고 들어가서 이제 네. 쇼피파이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좀 연계되어 있는 아, 그런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딱 클릭을 하면 쇼피파이 매장으로 딱 넘어갈 수 있게끔 온라인 플랫폼이 서로 연결이 되는. 강력한데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런 플랫폼을 지금
협력 중이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쇼피파이 입장에서는 좀 더 판매 채널이 이제 좀 다양화되고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차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좀 위로 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장 이후에 거의 100배가 올랐기 때문에 아, 엄청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앞서서 잠깐 또 힌트를 주셨는데 이커머스 하면 생각나는 기업, 지금 뭐 1위인 네이버가 좀 생각나는데 이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랑 뭐 카카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이커머스 시장이 한 160조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쿠팡 있고 네이버 있고 거기에 이제 신세계 플러스 이베이가 들어온 상황인데 3위권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커머스 시장에 막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커머스 사업을 좀 하는 수 있어서 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쇼피파이 모델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계속 따른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 모델을요? 사업 모델이 네, 쇼피파이 모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네이버가 카페24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의 뭐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카페24 이제 어떤 쇼핑몰을 연계를 하는 건데, 같네요, 그럼. 예, 연계를 하는 건데, 예. 여기 뭐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은 사실은 뭐 필요 없고 중소기업들이 양사의 커머스 솔루션을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접속해서 카페24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운영자들은 이제 여기 있는 툴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별하게 본인들이 어떤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쇼피파이 것만 쓰는 것처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매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판매만 하면 되고 거기 있는 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쇼피파이 사업 모델하고 되게 유사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쇼피파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뭐 카카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업사이드 보게 된다면 좀 네이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최근에 카페24랑도 좀 연계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정거점이 지금 46만 5천 원인데 네.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정거점까지 그래도 한 8% 정도 좀 남아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1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커머스 시장에 맞손을 잡은 이런 힌트 속에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네이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이번엔 골드만삭스입니다. 증권사 쪽인데요. 광범위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은행이죠. 뭐 I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투자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ESG 관련된 투자, 환경. 환경, 뭐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투자가 좀 상당히 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좀 뭐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덜란드 N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약 16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천억 정도를 인수한다고 지난 19일 날 좀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덜란드 보험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N 그룹에서 자산운용 부분 이제 자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약 한 3,950억 달러 자산을 좀 관리하고 있는 이제 NN 인베스트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자산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ESG와 좀 연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CEO가 취임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약간 M&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그래서 ESG를 되게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ESG 관련된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좀 유럽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 지금은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뭐 네덜란드이긴 하지만 뭐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스페인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 영역이 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ESG 투자 관련돼서 지금 상품 규모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뭐 2025년이면 50조 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좀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을 좀 신설을 했죠. 그 부동산 전문 실사팀을 좀 개설을 해서 그렇군요. 2년간 2조 원대 부동산 투자를 나서기로 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경기도 이천시 일대 복합물류센터 용지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약 한 20만 평 이상의 규모의 물류센터 용지를 좀 확보한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향후 2조 원대를 좀 투자 방향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운 게 아시아 쪽의 부동산 시장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중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방위네요, 진짜. 예.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연간 한 1,000억에서 1,500억 엔 규모의 일본 부동산 규모 투자를 한 2,500억 엔으로 좀 2배가량 늘릴 것으로 지금 같은 예상이 거군요. 나오고, 예. 그리고 일단 뭐 중국에서는 뭐 쿤산이라든지 정저우 등의 이제 개발 업체와 함께 4억 8,800만 달러 규모의 물류센터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한편에서는 ESG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투자.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결국 보게 되면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하면서 그렇군요. 좀 투자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널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좀 대형 은행에 비해서는 네.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돼 있고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도. 그래서 최소 뭐 10% 이상 좀 업사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초석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인터뷰 보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셋 이제 박현주 회장의 어떤 그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회장의 인터뷰에서 네, 인터뷰했습니까? 한국의 뭐 골드만삭스를 꿈꾼다 이런. 근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좀 IB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IB 수익이 참 2분기에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잡코리아, SSG.com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인수금융을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완주 테크놀로지 조성 사업에 PF도 좀 진행을 했고, 뭐 SK I 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삼형 SNC 같은 이제 IPO를 좀 수행을 하면서 좀 IB 쪽에 좀 수익이 상당히 좀 이번에 좀 2분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해외 법인에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온 부분들, 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쪽에 뭐 브로커리지도 상당히 좋았고 미국이나 홍콩 법인 쪽의 자산 평가 이익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상당히 좋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증권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당해줄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정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8,700원 정도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저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시점은 지금 매물벽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저거 뚫어내면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정고점을 뚫어내려는 약간 돌파 매매 하면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냥 뭐 난 저기 그냥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하겠다 그러면 좀 묻어놓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거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에다 안전성까지 있네요. 네. 자, 이 종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